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흥복 작가의 아버지의 바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바다는 사나운 폭풍 속에 잠겨 있었다. 하늘은 구들장같이 시꺼먼 구름이 아주 낮게 짓누르고 있고 바람은 이물 대꼬작을 부러뜨릴 듯 거세었다. 빗줄기는 겨우 멎는 듯 했으나 여전히 선창에 사선을 찍찍 그어댔다. 배는 뒤집힐 듯 심하게 흔들리며 파도결이 말갈기처럼 흩날리는 너울 사이를 오르락거리고 있었다. 어제 낮에 날씨 봐선 참... 박기호 선장은 천천히 키자비를 돌렸다. 키를 움직이는 톱니바퀴 벨트가 끄르륵 끄르륵 따라 돌며 배는 조금씩 방향을 바꿔나갔다. 그러게나 예보엔 굳는다는 말 없었다면서. 잔바람만 조금 있겠다고 그랬는데 바다 날새라곤 변덕이 시어머니 성깔 같으니. 황노인은 선창 틀에 팔뚝을 괴며 키득키득 웃었다. 아이제요. 요샌 시어미 성깔이 아니고 며느리 성깔이라 하디더. 박 선장도 따라 웃으며 황노인을 바라보았다. 황노인은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의 병고생으로 움푹 팬 얼굴은 뼈만 남은 듯 해쓱해 보였다. 그 말도 되노만. 그래, 요새 며느리 눈칫밥 먹기가 수월 차느니 말일세. 하지만 영감님은. 낸들 별수 있나. 부장이면 뭐하고 사장이면 뭐하나. 다 지 녀석들 편한 말뿐인걸. 황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렇지만 재벌회사 부장 아들 두고 다 늙어서도 배 탄다고 다들 손가락질이디더. 지 생각에도 영감님 고집 같니더. 박 선장은 키자비를 팽그르 돌렸다가 다잡았다. 파도가 뱃전에 부서지며 흩날렸다. 일 없네. 다 지들한테 귀찮은 늙은인데 눈칫밥 먹기도 싫고. 자넨 어르신네를 일찍이 어이었으니. 황노인은 이 말을 긁다 말고 흠칫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박 선장의 표정을 살폈다. 괜찮니더. 다 제복인데 웃자니꺼. 하지만 지금 살아계심은 한 번이라도 잘 못 쉴 텐데. 수염이 더부룩한 박 선장은 눈을 질끔 감았다가 송아지 같은 눈망울을 두어 번 끔뻑거렸다. 미안하네. 아린 가슴 꼬집어서. 하지만 자네한테 그런 말이라도 들으니 내는 부럽네. 요새 생각하면 그래도 내는 행복한 늙은인 게라. 내일 모레 일흔이라도 여적 혼자 움직거려 살 수 있으니 말일세. 원 영감님도 손주 재롱이나 보시지. 이제 배 그만 타시고 육지서 잔일이나 하이소. 육지서? 나는 바다가 낫네. 날구저 고생하고 고기 안 잡혀 성질나고 혀도 어차피 인생살이가 흔들리는 거 난 배 위에서. 황노인은 너털 웃음을 날리며 얼굴을 문지른 손바닥을 모아 코앞에 싹싹 비볐다. 그래도 새벽잠은 잘 주무실 거 아이니까. 박 선장은 가끔 황노인이 새벽녘에 잠 못 이루고 자신의 말동무라도 되어주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다 병이라도 도지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야 늙으면 다들 그러는 거고. 자넨 그러면 육지일 하라 하면 하겠는가? 그 무엇이냐 쟁기질에 허리 굽혀 나락피 뽑는 거
그런 거 말이오. 황노인은 아예 일맛 없다는 듯 손바닥을 세워 흔들어댔다. 이제는 어렵제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도 이젠 수십 년 뱃질인데 달리 뭐 하겠니꼬. 박 선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맞어. 뱃놈은 바다가 제일인기라. 그 봐라. 용바위 마실 송영감. 한참 배 타도 되잖다나. 그런데 아들 자속 호강받자고 서울 가더니만. 쯔쯔. 어데 그라서 그라니까 간이 나빴다 하던데요. 박 선장은 키잡이에 매끄러운 나뭇결을 쓰다듬었다. 반질반질 윤이 도는 것이 그 여느 천하일색 살결도 이만 못하리라 싶었다. 아니야. 배 타던 일만 했다면 아직은 펄펄 할 거구만. 할 일 없고 말동무 없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답답증에 그런 게제. 어디 갑갑하고 살맛이라도 있었을감? 그 아들 말 못 들었나? 죽기 전에 다시 배 탔으면 했다고. 황노인은 눈을 내리감으며 엄지손가락 끝으로 콧구멍을 간질거렸다. 그럼 영감님은 언제까지 배 탈 거라니까? 박 선장은 시무룩해지는 황노인의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톡 쏘아붙이고는 싱긋 웃었다. 내사 죽을 때까지 탈 거구만. 아이고 그만 선실 가서 주무시소. 젊은 사람들 들으면 욕하니더. 젊은 사람들은 다 육지서 일한다고 배 내리니더. 고기도 잘 안 잡히는 뱃놈질이 찌긋찌긋하다고요. 마 포시랍은 소리니더. 박 선장은 다시 웃으며 황노인을 흘겨보았다. 황노인은 그런 박 선장을 맞받아 흘기며 배나 잘 몰아라 하고 쫑코를 주곤 피식피식 웃음을 입가에 날리며 바다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거두고 저 봐라 저게 뭐고 대체 저게. 화들짝 놀라며 선창으로 몸을 바짝 갖다 붙였다. 뭔데 그러니꼬? 저기 봐라 아무래도. 뭐니껴? 박 선장은 얼른 황노인의 눈길을 쫓았다. 부유물이었다. 마치 통나무인 듯한 주황색 부유물이 멀리 파도에 밀리고 있었다. 그것은 너풀대는 물살에 휘감겨 사라졌다가는 이내 떠오르곤 했다. 박 선장은 키잡이를 두 손으로 바투잡고 키를 부유물로 맞추었다. 맞제. 박 선장은 선창 가까이에 몸을 붙여 키잡이에 기댄 채 발뒤꿈치를 쳐들었다. 쯔쯔. 황노인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뒤로 물리며 두어 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곤 키를 잡은 박 선장의 팔뚝을 잡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나흘 뱃질에 만선도 못하고 가는 길이건만 사람도. 황노인은 주술을 외듯 중얼거리고는 입술을 삐죽 내물었다. 그러다 볼을 보고 배때기처럼 볼록 부풀렸다가 깡마른 몸이 꺾어질 듯 절구질을 하며 기침을 해댔다. 괜찮니꼬? 박 선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황노인을 바라보다가 선창으로 눈길을 돌렸다. 괜찮네. 망할 놈의 기침이. 묘하네. 문말에 시체가 배를 따른다 하더니만 뭐라 남의 뱃길을 막는담. 우짜제. 건져가야 되나 마나. 황노인은 박 선장의 대답이 없자 다그치듯 그러나 혼자 소리처럼 말했다. 우짜니꼬. 박 선장은 황노인의 조심스런 말투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렸다.
건져가잔 말이지. 야, 도리 없는 일이지. 귀신 노하게 해서 뭐가 좋겠나. 박 선장은 배와 가까워지는 시체를 바라보면서 황노인의 말에 담긴 뱃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경고성 문말을 새삼 되새겼다. 예부터 바다에서 시체를 보면 건져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체가 노하여 다음 뱃질에 해코지를 한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고 아버지를 잃고 뱃사람이 되고 나서도 줄곧 따라다니며 가슴에 박히던 얘기였다. 시체는 물살에 밀리며 이물 가까이 다가왔다. 온몸이 물거품에 감싸인 채 머리카락은 물살에 파래처럼 너풀거리고 옆으로 벌려진 팔과 발가락이 낚시찌처럼 볼록 솟은 다리는 물속에서 마치 춤추듯 흐느적댔다. 옷은 주황색 구명조끼에 감싸인 채 배꼽 부분은 단추가 풀려 이리저리 너적거리고 옷기 사이로 삐져나온 배는 힘얼겁게 올챙이 배처럼 볼록 부풀어 있었다. 한 40은 된 듯하지. 시체가 뱃머리가 가르는 물살에 밀려 이물을 지나 고물 쪽으로 밀리자 황노인은 황급히 몸을 돌려 선장실 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었다. 박 선장은 몰려오는 파도와 시체를 연신 곁눈질하였다. 물에 불어 몸은 퉁퉁해 보이나 그때 아버지의 나이와 엇비슷한 듯 했다. 한창 때인 듯 싶다만 쯔쯔 날 새가 결국 날고지를 했네 그려. 황노인은 혀를 연이어 차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 어르신네 돌아가신 날은 이보다 더한 날구지였지. 기억나지? 내도 그때 하마터면 일 날 뻔했지. 일찍 피항했으니 말이지. 그랬니꼬? 박 선장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뒤로 밀려가는 시체를 잠시 눈길로 쫓았다. 이마에 두 줄 주름이 갔던 아버지. 병색에 헬쑥하던 아버지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 끝내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대하는 듯 했다. 박 선장은 짠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어 까무잡잡한 얼굴에서 땀을 닦아냈다. 박 선장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다로 나간 것은 박 선장이 10살 때였다. 그날 아버지는 노환으로 누워있던 할머니의 약값을 마련한다며 몸살난 몸으로 뱃일을 나갔다. 어머니, 저는 괜찮니더. 젊은 놈이 아파야 얼마나 아프겠니꼬. 오징어가 좀 잡힌다네요. 몸조리 잘 하시소. 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는 할머니를 도로 누이며 안심시켰다. 이 애미가 웬수구나. 진즉 죽었어야 했는데. 그래, 잘 갔다 오니라.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등을 다독거렸다. 아버지는 뱃일 채비를 챙겨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날씨는 무척 좋았다. 바람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다. 그러나 저녁 무렵에 빗자루로 쓸듯 바람이 바다 수면을 스치면서 파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해가 지곤 아예 폭풍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초가지붕이 뒤집히고 나뭇가지들이 툭툭 부러지고 언덕처럼 높게 솟구친 파도는 두루마리 말리며 육지로 들이밀어 백사장을 넘고 마을 앞길을 가로질러 집집마다 돌로 쌓은 담벼락을 쳐댔다. 골목길을 도둑처럼 찾아든 바닷물은 마냥 한가득 논바닥으로 만들었다. 집은 물난리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아이고 웃잖아 웃잖아 아이고. 할머니는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울먹였다. 그러다 몸을 일으켜 마당 한켠 두리반상에 정한수를 올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 골목에 나무단과 모래를 넣은 가마니로 임시 둑을 쌓았다. 폭풍은 이틀 밤낮을 줄곧 휘몰아 쳐댔다. 할머니는 빌던 정성도 여의치 못했는지 내동 문지방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다가 마침내는 헛소리를 해댔다. 쥐길년, 쥐길년. 그러다 날씨가 잠잠해지자 어머니를 앞세우고 손수 선준의 집으로 쫓아갔다. 우짜 우라들 어짜 됐니껴 우라들요. 할머니는 선준애와 수협조합, 경찰 지서 그리고 용케 폭풍을 피해 귀향한 다른 뱃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소식을 구했다.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열흘이 가고 보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미친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가 쓰러지고 어머니는 울음마저 끊은 채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안타까운 얼굴로 들락거리며 할머니와 어머니를 위로하던 마을 어른들이 마지막 요량이라도 하듯 점괘를 집자했다. 기호야, 네 아버지 신던 신 있제? 그걸 뒤안지로 가서 지붕 너머 앞마당으로 던져봐라. 어른들은 신발 방향을 보면 아버지가 집으로 살아서 돌아올지 아닐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마루 밑에서 엄지끝이 구멍난 아버지의 헌 검정 고무 신짝을 찾아들자 모두 다 숨을 죽였다. 천천히 뒤안지로 가서 신짝을 지붕 너머로 던졌다. 신짝 앞쪽은 집 밖 세척거리로 향하고 점괘는 아버지의 불귀였다. 마을 어른들은 한가닥 걸었던 희망을 단박에 한숨으로 토해내며 고개를 가로젓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만 실신을 하고 말았다. 그나저나 우짜 건질났고. 황노인은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박 선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물 쳐봐야 바리에 밀려 소용이 있겠니꼬? 천상 투막 만들어야제요. 박 선장은 속력을 내도록 댕그라시를 올려 기관실로 알렸다. 파도를 배 뒤로 받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다. 언제 어느 쪽에서 파도가 몰려와 배를 삼킬지 모르는 것이기에 배를 빨리 돌려 뱃머리로 받아야 했다. 기관실에서 이내 쿠르릉 소리가 울리고 선장실 바닥이 가볍게 떨리면서 배는 빠른 속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게 아무래도 낫겄다. 그 길밖에는 없는 것 같니도. 갑판장 부르시도. 박 선장은 부저를 눌러 방장으로 갑판장을 찾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시체를 찾아 물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밀려가는 파도를 쫓았다. 시체는 멀리 밀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파도가 고무를 쳐 배가 곤두박질 치듯 뱃머리가 물속으로 처박히며 빠르게 나아갔다. 박 선장은 키잡이를 단단히 잡았다. 배는 한참 동안이나 앞으로 밀려가다가 갑자기 멎듯 속도가 줄어들었다. 대신 밀어댔던 파도가 흰 포마를 굴리며 고래 등살같이 시퍼렇고 밋밋한 등쭉을 드러내면서 앞서 밀려갔다. 투망 준비나 해야겠니도. 시체보다 한참 앞서가서 배 돌리소. 그물이 성하려나. 박 선장은 키잡이를 황노인한테 맡기고 창고로 갔다. 그물은 그런대로 쓸만했다.
봄철 꽁치바리에 쓰던 짜투리였으나 쉴 날은 성했다. 박 선장은 연장통에서 낫을 꺼내 그물을 너덧발가량 자르고 손가락 굵기의 밧줄 2타레와 손바닥만한 붕어 모양의 오징어잡이용 무쇠추 3개를 챙겨서 다시 선장실로 돌아왔다. 수고 좀 하세. 박 선장은 그새 방장에서 올라와 문을 비켜서는 갑판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맞았다. 수고보담 참말로 건져갈라니까. 갑판장은 황노인한테서 대충 얘기를 추스렸는지 다짜고짜 투덜거리면서 시꺼먼 얼굴에 유난히 튀어나온 눈알을 부라렸다. 별 수 있나. 영감님요 시체 지났니까? 박 선장은 그물을 바닥에 내리고 퍼질러 앉았다. 막 지났네. 그럼 지가 투망 다 만들 때까지 배 더 빼소. 박 선장은 밧줄 타레에서 끝을 찾아내 그물을 꿰어나갔다. 헛일이니더. 죽은 사람 건져가서 뭐하게요. 갑판장은 어이없다는 듯 어깨마저 들썩이며 다시 투덜거렸다. 죽은 사람은 사람 아닌가? 사람이라도 어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가시더. 울도 잘못하면 물귀신 되겠니도. 원 사람도 이 나불쯤은 그리 염려 말게. 염려 말라뇨. 물 불에 장사 있디꼬. 갑판장은 수세미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극적거렸다.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황노인이 나섰다. 갑판장, 선장 뜻을 따르세. 위험한 일이지만 그게 옳을 걸세. 아, 그러고 저번 최선준에 못 봤나? 시체 보고도 그냥 왔다가 2사람이나 그물에 발목 걸려 그 값 치르는 거 죄 받는 기라. 죄요? 최선준의 일이 공교롭기는 하지만 어디 시체 때문에 그라니까 다 실없는 소리제요. 그딴 소리 말게. 귀신이 노하네. 귀신이 노하다뇨. 귀신이 어디 있니까. 갑판장은 캐캐 묵은 말 말라는 듯 코웃음을 쳤다. 갑판장. 박 선장은 2사람이 다투는 것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딴 말에 실 있든 없든 귀신이 있든 없든 사람이 사람 보고 내 몰라라 하면 어쩌나. 그것도 죽은 사람 보고도. 일 없니더. 내가 죽니 사니 하는 판에. 갑판장은 눈알을 히득거리며 투덜거렸다. 박 선장은 그런 갑판장을 이윽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갑판장, 만약 말일세 우리가 건지려는 시체가 자네라 치고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자넨 어떻겠나. 그러고 만약 자네 아버지나 형제라면 자넨 그냥 가자 하겠나? 뭔 소리니까 재수없게. 미안하네. 건져가세. 무슨 일이든 입장만 바꾸면 다 내 일일세. 박 선장은 눈맞춤을 피하는 갑판장한테서 눈길을 돌렸다. 그물 4변을 돌아 나온 밧줄을 당겼다. 그물은 제법 투망꼴을 갖추었다. 박 선장은 밧줄을 당겨 투망의 조임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 붙잡아 세우곤 우리 아들 못 봤니꼬.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찾아주소. 하고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졸랐다. 그리고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주먹으로 가슴을 후려치기도 하고 머리채를 쥐어 뜯었다. 기호애비야, 내가 니를 죽인 게야. 이 미친년 목숨이. 아이고 기호야 어디 있나. 어딘지 말 좀 하거라.
이 애미가 천리라도 말리라도 찾아갈 거마. 울먹이다가 종래는 아버지를 부르며 바다로 달려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물속을 첨벙거리며 들어가 할머니를 끌어내었다. 그리고 밤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할머니 가슴을 긴 천으로 묶어 문고리에 붙잡아 매두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횃불을 밝히고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할머니는 아침 동이 트고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죽은 시체로 파도에 떠밀려 모래밭에 얹혀져 있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시신을 거두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무어라 특별한 아픔도 병명도 없이 온몸이 녹신녹신하다며 머리에 곧잘 수건을 두르곤 했다. 그 아픔은 이듬해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어머니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고 한 해 전 폭풍이 있던 날을 연해 백사장에 구판을 벌여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의 한이 서려 그런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푼푼히 모은 돈에 이웃에서 장리를 빌려 구판을 차렸다. 무당은 쌀이 가득 든 노주발과 과일류, 그리고 한쪽 발을 끈으로 묶은 닭을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 던지고 잎새 파릇한 청대 끝에 매달린 한지를 휘저으며 주술을 읊었다. 동해 광년왕, 서해 광덕왕, 남해 광리왕, 북해 광태왕, 영험하신 사해 용왕님네들, 영가 태평 강신하야 일체 하회 동참하소서. 남선부주 대한민국 경상북도 을묘 생박 경상 이을묘 생박 경상이 이제 육로로 환생하옵소서. 아버지의 사진과 연꽃에 쌓인 아버지의 신위가 차려진 상 앞에서 무당의 초흔가락이 점점 더 구슬퍼지자 내동 울부짖던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무당은 그런 어머니를 힐끗 바라보고는 헤엄쳐 무트로 돌아오는 닭을 향해 연신 절을 해댔다. 밤이 이슥해지자 무당은 장구와 징소리, 꽹과리 소리에 더욱 신명을 실어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입었던 옷가지를 들고 구판을 휘젓고 어머니는 초주검이 되어 울음소리마저 쉰 채 전물상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향해 간신히 절을 했다. 사랑하는 내 아내요. 무당은 한참이나 사설을 풀어놓다가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불렀다. 예. 어머니는 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짝 잃고 슬피 우는 독수공방 웬 말인고, 그리움이 웬 말인고, 남편 노릇 다 못하는 이 내 몸이 죄로구나. 무당은 아버지의 옷으로 어머니를 감싸안고 쓰다듬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구판은 밤을 새웠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일체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삭바느질과 이웃집 밭일로 마른 고기를 챙겨 멀리 타관으로 며칠씩 도부를 다녀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끔 신새벽에 혼자서 흐느껴 울 뿐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를 찾은 것은 임종을 하면서였다. 예, 아범아, 네 아버지 시신이라도 찾았더라면 한이 없을 텐데. 어머니는 죽으면서도 끝내 눈을 감지 못했다. 배는 방향을 바꾸어 다시 뱃머리로 파도를 받았다. 시체는 멀리서 파도에 밀리며 숨바꼭질을 하듯 보였다가는
이내 모습을 감추곤 했다. 박 선장은 그물의 새 꼭지에 고래 신줄 같은 오징어 낚싯줄로 못에 줄을 묶어 달고 밧줄을 탈해지었다. 그리고 다른 밧줄 하나로 자신의 가슴에 둘러매고 밧줄 끝을 갑판장에게 내밀었다. 영감님요, 속도 줄이라 하소. 갑판장은 줄 좀 부탁하네. 박 선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곤 그 그물을 집어들고 갑판으로 내려섰다. 여름바람이 너울을 타고 불어왔다. 비릿한 바닷내가 물씬 풍기고 아침바람이라서인지 물기가 얼굴에 닿으면서 몸이 으스스 떨렸다. 박 선장은 요동치는 갑판을 조심스레 걸어 뱃머리로 다가갔다. 대꼬작에 몸을 기대고 그물을 사리어 쥐었다. 배는 얕은 기계 소리를 콩콩거리며 시체를 향해 나아갔다. 이윽고 파도가 밀려오며 시체가 뱃머리 가까이로 다가왔다. 박 선장은 그물을 둥글게 돌려 허공에 원을 그렸다. 무쇠추가 묵직하게 느껴지며 금방이라도 소나귀에서 빠져나갈 듯 했다. 파도가 뱃머리에 부딪히며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박 선장은 얼른 시체를 향해 그물을 던졌다. 뱃머리가 삿대질하듯 하늘로 불쑥 치솟고 밧줄이 왼손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며 그물은 박쥐처럼 날개를 펴며 날아갔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박 선장은 급히 몸을 돌려 대꼬작을 부여잡았다. 치솟던 뱃머리가 다시 내리꽂히고 부딪힌 파도가 폭포수가 되어 온몸으로 떨어져 내렸다. 박 선장은 얼른 머리를 휘저었다.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던 물이 사방으로 튕겨져 나가며 잠시 챙을 만들었다. 박 선장은 왼손에 움켜잡은 밧줄 끝을 잡아당기며 바다를 살폈다. 시체는 밤새 뒤척인 바다가 토해낸 개거품이 뭉실거리는 물살에 휩싸여 저만큼 멀어지고 있었다. 박 선장은 밧줄을 당겨 그물을 거두었다. 그리고 급히 몸을 돌려 선장실로 뛰어들었다. 영감님요, 다시 하시더. 박 선장은 머리와 옷에 베인 물기를 털어냈다. 그러다 감기 들겠네. 황노인은 박 선장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선창으로 눈길을 돌렸다. 어쩌 됐니꼬? 분명히 제대로 던졌는데 박 선장은 못내 아쉬웠다. 배전에 부닥친 바리가 갈라지며 떼밀고 가버리대. 조준 잘해서 바리 위에 있을 때 던져야겠더만. 황노인은 오랜 백 경험에 단련된 나이답지 않은 익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키를 돌려댔다. 박 선장은 손가락을 밧줄 사이에 끼워 넣어 탈에 잡은 줄을 느리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간밤 날구지제. 아닌 것 같디도. 부른 양을 보니 며칠 된 듯 하디더. 박 선장은 연기를 뱉어내고 재를 밖으로 퉁겼다. 연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불쌍한 사람,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데 지난번 그 시체는 주인 찾았는지 모르겠다. 그 시체 말이니꼬 못 찾고 화장했다디더. 잠자코 있던 갑판장이 황노인의 말을 받아 끼어들었다. 그래야 쯔쯔. 가족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비록 죽은 목숨이지만. 황노인은 혀를 차며 박 선장을 쳐다보았다. 그러게요. 박 선장은 담뱃불을 끄고 밧줄을 다시 사렸다. 지난해 봄이었다. 뱃일을 마치고 귀향했을 때 그 시체가 있었다.
먼저 입항한 배가 건져온 것이었다. 시체는 흰 천에 덮여 엎한장 시멘트 바닥에 임시로 뉘어 있었다. 박 선장은 그 시체를 보는 순간 왠지 가슴이 설레었었다. 그래서 얼른 구경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시체를 살펴보았다. 불귀가 된 지 수십여 년이 지났지만 혹여 아버지가 아닌가 싶은 것이, 그러나 천을 벗겼을 때 시체는 심하게 부패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시신은 당연 아니었다. 그러나 박 선장은 그 시체가 무척 부러웠다. 죽은 목숨이지만 무태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 가족을 찾으소. 박 선장은 마음으로 되뇌며 겉옷을 벗어 시체한테 덮어주었었다. 배는 한 바퀴 크게 원을 그리고 다시 시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박 선장은 배와 시체의 거리를 대강 어림하고는 겨드랑이에 밧줄을 조였다. 그물을 챙겨들고 갑판으로 내려섰다. 뱃머리는 바다를 쟁기질하듯 가르고 흙이 뒤집히듯 파도는 허옇게 갈라지며 뒤로 물러갔다. 이따금 갑판 위로 튕겨 올라온 바닷물은 급류처럼 미끄러져 고물로 가서는 난간 사이사이의 물구멍으로 오줌 줄기처럼 바다로 떨어져 내렸다. 박 선장은 그물을 다잡았다. 그물을 돌려 던지면 멀리까지 갈 수 있으나 정확도는 떨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바닥이 고정된 강가와는 다르리라 싶었다. 더욱이 사람도 배도 바다도 시체마저도 요동치는 터라 더욱 쉽지 않을 듯 했다. 그러나 박 선장은 강가에서 투망하듯 천천히 그물을 그네질했다. 시체가 뱃머리와 가까워지고 저만큼 뒤를 이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물살에 떠밀리기 전에 그물을 던져야 할 것 같았다. 박 선장은 흔들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재빠르게 물살에 떠오르는 시체를 향해 그물을 던졌다. 그러나 시체는 물살에 두어 번 뒹굴려 저만큼 멀어져 버리고 그제야 그물은 낙하산처럼 활짝 펴지면서 물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물은 무쇠추가 물방울을 튕기자 소나기로 물건을 움켜쥐듯 물을 감쌌다. 박 선장은 파도에 밀려가는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맥없이 주섬주섬 그물을 당겨 올렸다. 그때였다. 갑판장이 "선장요, 조심하소" 하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박 선장은 얼른 몸을 낮추었다. 순간 파도가 뱃전을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배가 부서질 듯 요동치며 뱃머리가 하늘로 치솟았다. 박 선장은 난간을 붙잡으려다가 그만 갑판 위로 나뒹굴었다. 박 선장은 미끄럼을 타듯 고물까지 쭉 미끄러져 겨우 일어났다. "괜찮니꼬?" 갑판장이 부랴부랴 달려가 선장을 부축했다. "괜찮네." 박 선장은 옷을 툭툭 털고 선장실로 향했다. "큰일 날 뻔했네." 황노인은 키자비를 돌리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다시 돌리소." 박 선장은 몸을 비비꼬듯 움직이며 어깨를 두들겼다. "또야?" "웃자니까 다시 해야제요." "몰래라. 그러다 큰일 나겠네." "선장 그만두었으면 하네.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할 요량은 다 한 듯 하네." "그냥 가잔 말씀이니꼬?" "그려. 날 새도 새고 자네도 욕 볼 만큼 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니꼬."
미안한 얘기니더만 어대 욕보자고 하니까 몇 번 되던 더 해보시더. 박 선장은 더 이상의 말을 피하기라도 하듯 바다로 눈길을 돌렸다. 그려 알겠네. 황노인은 야단 맞은 아이처럼 입맛을 다시며 머리를 주걱거렸다. 이왕 한 고생 좀에 더 하시더. 박 선장은 이마에 흘러내린 물기배인 머리카락을 옆으로 쓸어 넘겼다. 문득 자신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나날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박 선장은 습관처럼 천천히 바다를 훑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7 어린 나이에 막바로 배를 타면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애절한 소원을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바다로 나올 때마다 되뇌어 보았지만 늘 허탕일 뿐이었다.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나 기호야 하고 부르는 것만 같아 얼른 뱃머리에 올라 사방 바다를 살펴보곤 했지만 매번 착각일 뿐이었다. 그날 무당의 입에서 나와 가슴을 파고들었던 아버지의 넋두리만 송곳이 되어서 전신을 찌를 뿐이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아, 불쌍한 내 자식아, 불러도 한없는 꽃같은 내 자식아, 어이타 애비 잃고 동무들 아비 손잡고 산으로 들로 소풍 갈 적에 내는 어이할꼬, 내는 어이할꼬, 아이고 불쌍타 애비로 마땅한 일 보듬지도 못하고 어린 가슴 깊이 못질만 하는구나. 사랑하는 내 자식아, 불쌍한 내 자식아, 가엾고도 불쌍해서 눈물이 앞길 막고 서럽고 애달파서 천근 가슴에 발걸음 서네. 부디 부탁이다. 어미 잘 모시고 누이 동생 잘 보듬어 애비 못한 이 사랑 저 사랑 지극정성 다해다오. 지극정성 다해다오. 박 선장은 헛기침을 뱉어냈다. 어릴 때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연히 떠올랐다. 더부룩한 턱수염으로 목을대를 간지리던 아버지, 무등 태워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리며 목구멍이 간질거렸다. 배는 빠른 속도로 나아가 원을 그리고 다시 파도를 뱃머리로 맞았다. 영감님요, 배를 너무 시체 곁에 붙이지 마소. 물살에 밀리디더. 박 선장은 다시 채비를 했다. 알았네. 발이 조심하게나. 황노인은 선장의 등에다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장은 갑판으로 뛰어내렸다. 모세추가 줄기에 달린 고구마 마냥 대롱거리는 그물은 양손에 나눠 잡고 난간에 잠시 기대었다. 가슴에 묶은 밧줄이 유영하는 우주인의 생명줄처럼 갑판장과 연결되고 있었다. 배는 파도를 허옇게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시체가 다시 저만큼 보였다. 박 선장은 바다를 훑어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칼날같이 솟구쳐 꺾이고 물보라는 피어올라 바람에 갈대처럼 쓰러지며 휘날렸다. 구름은 또 한 차례 비를 뿌리려는지 잔뜩 거머쥐고 있었다. 선장 온데이. 시체가 가까이 다가오자 황노인이 준비하라고 고함쳐 일렀다. 박 선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물을 다잡고 던질 채비를 했다. 파도가 물보라를 흩날리며 밀려오고 시체가 뱃머리 가까이에 떠돌았다. 박 선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순간 밀려온 파도가 시체를 쭉 밀어댔다.
박 선장은 얼른 그물을 뿌리치듯 던졌다. 그물은 한 물이 벌떼처럼 하늘을 날아가 물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물은 시체를 덮지 못했다. 그물은 물살에 휴지처럼 뭉개지며 물속으로 잠겨들었다. 그때였다. 배전에 갈려나가던 물결에 파도가 밀려와 마치 차전놀이 고가 맞물려 솟구치듯 물살이 솟구치고 시체가 두둥실 떠올랐다. 시체는 팔이라도 뻗으며 닿을 듯 배전 난간 가까이에 다가왔다. 박 선장은 황급히 난간을 부여잡고 팔을 뻗었다. 그러나 닿지 않았다. 박 선장은 더욱 조급한 마음이 되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팔을 뻗어보았다. 그러나 솟구쳤던 파도가 푹 꺼지며 시체는 우물의 두레박처럼 아래로 떨어지며 멀어지고 있었다. 순간 박 선장은 자신도 모르게 난간을 넘어 바다로 뛰어내려 시체를 부여잡았다. 시체는 물먹은 건빵처럼 물컹거렸다. 박 선장은 시체를 포옹하듯 부여잡고 가랑이로 끼었다. 온몸에 물살이 칼날같이 스치고 밧줄이 옥죄는 겨드랑이는 도려내듯 아파왔다. 박 선장은 한 손을 풀어 강철같이 탱탱한 밧줄을 감아 잡았다. 한결 가슴이 트이는 듯했다. 바로 그때 산이 덮치듯 한 무더기 파도가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다. 박 선장은 밧줄을 놓고 시체를 움켜잡았다. 물살에 드럼통처럼 몸이 뒹굴리며 숨이 막혔다. 숨을 몰아쉬었다. 순간 짠물이 입안으로 가득 몰려들어와 목구멍을 타고 내렸다. 목구멍이 불에 댄 듯 아렸다. 박 선장은 얼결에 다시 숨을 들이켰다. 바닷물이 공처럼 둥글게 삼켜지고 눈알이 튕겨나가듯 숨이 막히고 정신이 아찔거렸다. 불현듯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박 선장은 시체를 더 세게 안으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가 물살을 헤치며 저만큼 다가오고 있었다.